네,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게 파업 전에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인지 좀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5월 21일이 총파업 날짜예요. 그래서 정확히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결렬이 되면 20일에 수원 아마 그 지법에서 사측이 신청한 그 가처분 결정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네. 그리고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그 타결 시점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협상이 오늘 이뤄지는데요. 오늘까지도 양측의 어떤 접점 같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네. 않고 있어요. 네. 노조에서 지금 요구한 게 뭡니까? 일단은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를 명문화해달라는 겁니다. 성과급으로 그만큼 주는 네. 거를 꼭 박아서 해달라. 네, 그래서 예. 명문화해서 뭐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이 없이 15% 정도는 좀 확보를 받고 싶어하는 것 예. 같고요. 사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와 연봉 50% 상한선을 유지를 하되 정말 성과가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초과 시에는 9에서 10%를 좀 별도 재원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상한 없는 특별 보상 제도를 신설하자는 안까지 지금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쟁점은 결국은 명문화 여부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한번 그 경제적 부가가치를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성과급 받는 걸로 협상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좀 하반기 안 좋아가지고 우리 마이너스 2022년, 2023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실적 굉장히 나쁠 때 성과급을 영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성과급 자체를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룰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뭐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측도 그렇고 정부도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정부에서는 긴급 조정 카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네.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30일짜리 강제 휴전 카드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사 파업 자체가 그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30일 동안 파업이 중단이 되고요. 그 사이에 다시 이제 협상을 재개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네. 제도이고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아마 그렇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발동됐던 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2005년도 그때 벌써 21년 전이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긴급 조정 이 제도가 발동이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진보 정치권에서는 이거 검토를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 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노조 쪽으로 가보자면요. 지금 노조 내부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노노 갈등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삼성전자는 DS와 DX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DX 부분은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쪽 예. 부분은 마이너스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30%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주로 성과급 자체가 그 반도체 부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 이제 DX 부분이 노조를 탈퇴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 노조의 지금 현재 노사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조합원 수가 7만 1,625명이거든요. 네. 근데 가반지를 가지려면 마지노선이 6만 4천 명이에요. 근데 한 달 새 4천 명이 지금 탈퇴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중 대부분이 DX 부분입니다. 그리고
DX 전체 노조원이 한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반 네. 정도가 지금 나간 거거든요. 어. 여기서 추가로 3천 명 정도만 빠지면 사실은 가반지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예. 노사 단체 교섭 그 대표권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DX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삼성전자인데 너네들만 좋은 거 하려고 그러냐. 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했을 때 네. 이게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추산도 나오고요. 네.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증시에 주는 직격이 굉장히 클 것 예.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에서 4위가 전부 다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8천을 갖고 온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항목 중에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조 원 정도가 이제 맥시멈으로 우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4월 한국 전체 수출 규모가 128조거든요. 이 규모와 예.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가 2%대 성장, 2%대 중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달 중요한 수출이 건-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중국의 반사 이익이죠. 이게 이제 중국 1위 메모리가 CXMT인데 범용 DM 그 호가가 2주 사이에 20%가 급등을 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망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가장 큰 거는 글로벌 신뢰도겠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제일 먼저 사과를 할 때 그 세계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부르는 데서 지금 현재 그 디램,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냐라고 지금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충격들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생산 네. 차질이 생겨버린다는 거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배경이 되는 게 어제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게 과연 너네들만의 성과인 것이냐 네. 이런 논의도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낼 때 노동과 자본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술 경쟁력을 갖고 오는 데는 노동력이 기반이 되고 우수한 네. 노동력이 그리고 이제 이 노동자들의 헌신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자본 리스크를 충분히 부담을 한 주주들과 예. 네, 투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반도체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몇 조 원에 해당하는 투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이러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자본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동도 필요하고 둘 다 그렇죠. 필요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의 이 그 주장과 자본계의 주장이 굉장히 지금 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분에 대한 이슈인데요. 네. 결국은 이거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본 쪽을 투자하는 경영계 쪽에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노동계가 앞으로 이 반도체는 또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있어요. 이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호황일 때는 이익을 많이 얻는데 불황일 때는 또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뭐 적자는 그러죠. 네, 반도체. 마이너스인 예. 경우에는 사실은 성과를 갖고 가지 않았겠지만 월급을 깎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성과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영계의 주장이고요. 네. 그렇지만 우수한 노동력이 기반이 되고 지속되지 않으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제 노동계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 합의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어떤 룰,
이거를 정하는 지금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양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이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국내 시장의 큰 이슈라면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전주에 0.15에서 0.28%로 크게 올랐고요. 전세 역시도 어렵고 월세도 모두 높은 이런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일단은 이제 5년 만에 우리가 최고 수급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보면은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매매 수급 지수가 108.3. 전세 수급 지수가 113.7, 그러니까 월세 수급 지수가 109.7.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매매 수급 지수보다 전세와 월세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라고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다주택자 우리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잖아요. 그러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게 이제 전세 시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또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이 월세 시장까지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북 외곽 중저가 단지에서 실수요 매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 아파트값 누적을 보면 1.72% 상승을 했고요.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7.55%, 안양 동안은 7% 이상.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3.1%거든요. 이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가 경기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동안구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5.53%가 올랐는데 올해만 7% 넘게 맞습니다. 한 주 동안에 0.69% 굉장히 높은 오름폭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양도세 중과 부활로 거래세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보유세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해봤던 일이잖아요.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 높였더니 매물 묶이고 가격이 폭등하더라. 이번에는 다를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이게 경기 매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전세, 경기 월세로 좀 상승 압력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어차피 이거가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전세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월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책 의도와 시장 그 반응이 어긋난 사례인데 이게 이번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규제 자체가 잘못된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정합성이 부족했냐라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규제 방향의 자체보다는 정책 그 신호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팔라는 신호하고 어떻게 보면 사지 말라는 신호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주택자 추가 규제와 양도세 후속 조정은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시장이 눈치를 좀 보는 관망 장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정책 자체보다는 룰의 명확성과 타이밍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라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공급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조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